그때 며느리가 햇반을 식탁 위로 탁 하고 던졌어요. 이거나 드시고. 제발 돌아가세요. 보기 싫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수년을 참아온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 그동안 참고 살았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은 정말 그 주둥이 닥쳐라. 식탁과 함께 올려져 있던 그릇을 확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졌죠. 으악!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안 되죠? 안 된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보기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너도 닥치고 거기 서 있어. 너가 더 가증스럽다.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기억나? 이 집 줄 때. 엄마,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랬던 게 고작 몇 년 만에 이 꼴이야?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에 있던 걸 모조리 쓸어냈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비싼 그릇들, 반찬통들. 다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어머님, 당장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난동 부리실 거면 나가세요. 난동. 이게 난동이야? 그리고 이 집 내 집이야. 나갈 거면 너네들이 나가. 세월이 참 빠르네요. 창가에 앉아 고물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때 기억이 생생히 떠올라요. 저는 남편과 이른 이별 후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물상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막막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고물상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 재혁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앞이 캄캄했지만 무언가는 해야 했어요. 어린 아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게 키우지 말아야지였어요. 가진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된 것은 고물상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했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다 들리더군요. 하지만 어린 아들을 키울 생각에 물불 가릴 게 없었나 봐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끌차를 끌고 나갔어요. 아직 잠든 도시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았죠. 녹슨 철근, 헌 책상, 부서진 의자. 남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이었지만 제겐 모두 보물이었어요. 그것들을 분류하고 닦고 고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어떤 날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거운 고물을 나르다 보면 온몸이 쑤시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나기도 했죠. 특히 겨울이면 더 힘들었어요. 차가운 바람에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수입이 변변찮았어요. 돈이 없어 학원도 못 보내고 용돈도 넉넉히 못 줄 때는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고물상을 인수해 사업을 이어갔어요. 남들은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물건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게 제 철학이자 자부심이었죠. 낡은 것들을 고치고 다듬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 재혁이가 대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재혁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랬나 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낙이 오히려 더 큰 서러움의 시작이 될 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혁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 소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툭툭 내뱉는 게 어딘가 싸한 느낌이 들었지만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특히 제 허름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애써 무시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결혼할 때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성남에 있는 신혼집을 마련해줬어요. 허리 휘도록 모은 돈이었지만 자식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죠. 소영이가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영이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정성껏 담근 반찬은 늘 냉장고 구석에 처박혔고 가끔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법이 없었어요. 명절 때도 친정에 먼저 가봐야 해요. 라는 말이 늘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죠. 아들과 통화를 해도 바빠서요. 라는 말뿐이었어요.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이 없다 반찬 좀 해달라는 말에 찾아갔던 날.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문 앞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을 때의 서러움이란. 어머님. 그거 거기 두고 그냥 가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재혁이 올 때까지만 있다가 얼굴만 보고 가면 안 될까? 아, 에휴. 마음대로 하세요. 더 서러웠던 것은 현관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코를 막고 손부터 씻으라더군요. 고물상에서 온 제가 더럽다 생각을 했나 봐요.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일인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재혁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눈빛에서도 반가움을 찾아볼 수 없었죠. 제가 아들을 반기자 아들은 본체도 안 하고 저희는 외식하기로 했어요. 이제 얼른 돌아가세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자식 집에 찾아가면 제가 앉았던 자리를 다시 닦고 제가 만진 물건들을 소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참았어요. 아들 내외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인내심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던 도중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그 고물상 하세요? 응, 이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체면도 있는데. 묘하게 말에 가시가 있더군요. 이 일이 어때서? 이걸로 네 남편 재혁이 대학까지 보내고 심지어 이 집도 샀잖니? 어머님, 요즘 시대의 고물상이라니? 생각해보세요. 재혁 씨가 회사에서 어떻게 보일지? 요새는 자식들 직업만큼이나 부모님 직업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들더니 엄마,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좀 그래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쉬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나.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평생 자부심으로 살아온 일인데 부끄럽다니. 그렇게 밥을 먹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어머님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돼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시어머니 직업 말하기도 쪽팔리고. 차라리 주부였으면 주부였지 고물상이 뭐야. 그래도 엄마가 좋다고 하겠다는데 말릴 방법 있나? 덕분에 용돈 타면 좋잖아. 아니, 당신도 싫잖아요. 고물상 하시는 거. 옷도 저게 뭐예요? 동네 창피하게. 알아. 나도 고민이야. 어머님이 여기 오실 때마다 냄새 나는 것 같고. 이웃들 눈치도 보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벽을 짚고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솔직히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요. 다만 내 아들이 날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하다니. 저녁이 되어 손주가 귀여워 놀아주려고 블록을 하나 집었는데 며느리가 벼락같이 달려왔죠. 어머님. 곰을 만지시던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시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 아까 씻었다. 그래도 좀. 요즘 애들은 위생에 민감하니까요. 면역력도 약하고 손 한 번만 더 씻고 만지세요. 나는 그저 손주랑 어머님,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수희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아들이 나왔는데 엄마, 소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거 조심해야 해서 아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목이 메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문질러 씻었어요. 손바닥이 빨개질 때까지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 저희가 위생에 예민해서 어머님 오시면 조금 불안해요. 뭐라고? 오실 때마다 아주 대청소를 해야 되니 너무 힘들다고요. 내일 손님도 오시는데 나 원참. 나 너네 보러 올 때는 항상 씻고 왔다. 뭐가 그렇게 더럽다고 하는 건지. 알아요. 그 얘기는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어머님, 지독하게 몸의 냄새가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아침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어머님, 우리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와요. 어머님은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방에만 있으라고? 회사 부장님 가족분들이 오시거든요. 어머님이 계시면 몇 시간만 부탁드려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는데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왔어요.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를 방에서 나오지 말라니. 마치 제가 이 집의 부끄러운 존재라도 된 것처럼.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 마침 잘 나오셨네요. 이거 정리하는 거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 뒷정리 중이라서? 그때였어요. 제 눈에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들어왔어요. 손님들 접대하고 남은 화려한 음식들. 저기, 나도 배가 고픈데 맛있어 보이는구나. 이게 뭐니? 아, 어머님은? 잠시만요. 며느리는 급하게 음식들을 치우더니 찬장에서 햇반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은 이거 드세요. 궁상맞게 왜 남은 음식을 드시려 하세요? 내가 나오지 말라 해서 계속 방에 있었더니 배고파서 그런다. 어떻게 음식 하나 가져다 줄 생각도 안 하니 그래? 어머님, 이제 저희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냄새나는 옷차림에 고물상에서 가져오신 이상한 물건들에 눈치가 그렇게 없으세요? 야속한 건 아들은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 어머님은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죠? 내가 이걸로 너희 키웠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이제는 그만하시죠.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는 좀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님은 고물이나 만지시면서 왜 저희 삶에 자꾸 끼어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남이에요, 어머니. 그때 며느리가 햇반을 식탁 위로 탁 하고 던졌어요. 이거나 드시고. 제발 돌아가세요. 보기 싫어요. 정말? 핏줄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수년을 참아온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왜 그동안 참고 살았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은 정말 그 주둥이 닥쳐라. 식탁과 함께 올려져 있던 그릇을 확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바닥으로 떨어졌죠. 으악!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러시면 안 되죠. 안 된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보기 싫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너도 닥치고 거기 서 있어. 너가 더 가증스럽다.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기억나? 이 집 줄 때. 엄마,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랬던 게 고작 몇 년 만에 이 꼴이야?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에 있던 걸 모조리 쓸어냈어요. 며느리가 자랑하던 비싼 그릇들, 반찬통들. 다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어머님, 당장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난동 부리실 거면 나가세요. 난동. 이게 난동이야? 그리고 이 집 내 집이야. 나갈 거면 너네들이 나가. 그러더니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더군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해봐. 신고하면 이 집에서 누가 나가게 될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해보라고. 이런 싹수 없는 자식.
아들이 와서 며느리 휴대폰을 뺏었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너도 똑같아. 내가 올 때마다 얼굴 찌푸리고 불편해하고.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희들 내가 왜 고물상을 했는지 알아? 너 먹여 살리려고 평생을 그 고물더미에 묻혀 살았어. 근데 이제 와서 이 어미가 부끄럽다고? 이런 천벌 받을 놈. 너넨 내 고물상에 있는 고물만도 못하다. 냉장고로 가서 며느리가 구석에 처박아뒀던 제 반찬통들을 모조리 꺼냈어요. 이것 봐.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 다 곰팡이 피었네. 너희 마음처럼. 반찬통을 하나씩 바닥에 던졌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너네들 베푸는 내 인내심은 이제 한계다. 이 집 내놓을 거야. 싹 다 나가라.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려고? 됐다. 더 이상 나 찾지 말거라.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들이 붙잡았지만 뿌리쳤죠. 엄마. 제가 잘못했으니까 애기 좀 하고 가세요.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문을 열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아들아, 난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다.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이렇게 홀대하다니? 그렇게 아들 집에서 나와 밤거리를 걸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게 이렇게 많았다니.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참 밝더군요. 그 달빛 아래서 전 이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 이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계속 왔어요.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죠. 평생 조곤조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오냐오냐 해주다. 막상 화를 내니 달라진 태도 야속하더군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뭘 더 말하겠어요. 밥상은 엎었지만 제 마음은 다시 똑바로 세웠으니까요. 고물상으로 돌아와 보니 달빛에 비친 고물들이 반짝거리더군요. 누군가는 버린 것들이지만 제겐 이게 보물이었어요. 이걸로 아들 키우고 집도 사주고.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이게 부끄럽대요.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뒤적이다가 재혁이가 어렸을 때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커서 꼭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너도 이제 커서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고물상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물건들 분류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편해지더군요. 그 사이에 아들 집도 내놓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이 고물상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대체 누구 집 아들이신데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수다.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엄마가 이 일을 왜 하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이 눈물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너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되돌아봤니?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평생 너희 뒷바라지하고 집까지 사준 엄마한테. 그래, 고물상 하는 게 그렇게 창피했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그래. 근데 이제는 늦었어.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이제 가봐. 난 이대로가 좋아. 적어도 여기선 내가 떳떳하니까?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지켜야 할 게 있었거든요. 바로 제 자존심이었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이 생각나요. 밥상을 엎었던 그 순간.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앞에서 햇반이 던져졌을 때 느꼈던 그 모욕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30년 동안 제가 받아온 모든 차별과 무시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제는 더 당당해졌어요. 제 직업은 버려진 걸 살리는 일. 그게 제 천직이에요. 누가 뭐래도 전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밥상을 엎은 것도,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때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사실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사과가 거짓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죠. 어머님, 저희 집. 아니, 어머님 댁에서 나가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건 내 문제야. 난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고, 한 달 후면 새 주인이 들어올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알아? 이제는 정말 끝이야. 한 달 안에 이사 나가. 새 주인한테 패 끼치지 말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맞아. 내가 교만했어. 근데 그 교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도 알아야지. 며느리는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아들 내외를 매번 쫓아냈죠. 어떤 날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던진 햇반이 떠올랐어요. 한 달 후 정말로 집이 팔렸어요. 제가 원하던 가격보다 더 높게 팔렸죠. 아들 내외는 월세 단칸 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요. 엄마, 저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너희가 선택한 거야. 매각 대금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웃음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후련했거든요. 그 돈으로 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고물상을 더 크게 확장하고 재활용 센터로 키워냈죠. 김정희님, 우리 재활용센터가 이번에 구청장상을 받게 됐습니다.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재활용 센터에도 수요가 많아진 것이 운이 좋았죠. 정부에서는 신사업으로 지정한 것이었어요. 버려지는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고 저의 일에 집중하니 이제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더군요. 가끔 아들 소식이 들려와요.
월세방에서 어렵게 산다고. 며느리는 맞벌이로 나갔다고 하네요.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재활용 센터가 대박이라면서요. 그래서 저희 한 번만 더. 이제 그만해. 나도 이제 새 삶을 살 거야. 내 인생에서 자식이란 이름의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매주 토요일이면 지역 노인정에서 무료 급식 봉사도 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이 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정희 씨, 대단한 것 같아. 지치도 않나 봐? 아이고, 정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살아요.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듯 제 인생도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큰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재활용 센터를 모델로 전국적인 체인을 만들자고. 정희님처럼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아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 이제 전국 순회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 재활용된 물건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쓸만한 물건이 되기 전에는 그저 고물일 뿐이었다는 게 믿기시나요? 하지만 지금은 근사한 보온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저 볼품없는 초라한 고물일 뿐이죠. 아무리 하찮은 물건도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가치를 지킨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믿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해요. 그때마다 전 다시 한번 확신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이제 전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김정희로 사는 게 좋아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가끔 밤에 달을 보면 그날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그날의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으니까요.